사대성인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 중 서양 철학의 중요한 인물 하나로 간주되는 소크라테스는 고전 그리스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윤리학, 논리학, 인식론 분야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며 특정 주제나 아이디어를 조사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하는 그의 철학적 탐구 방법, 특히 소크라테스식 방법은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알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파네스, 알키비아데스, 안티스테네스 등이 있고 그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있던 당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하면 외모가 못생겼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못생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키도 작고 배도 나왔으며 대머리에 들창코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서 알려진 것도 그의 미남제자가 아고라에서 소크라테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면서부터였다 하니 아테네의 외모지상주의가 소크라테스의 추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대략 짐작해 볼 만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저작 메논에서 소크라테스와 논쟁 중에 그를 전기가오리 같다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불문에 붙이고도 그의 풍모는 상당히 비범했습니다. 한겨울에 신발을 신지 않고 누더기가 되기 직전에 옷을 걸치고 다니는 등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서 난 이렇게 다녀도 익숙해서 편하고 정신력도 단련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야말로 옷이나 신발에 길들여져서 불편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튼튼한 몸을 타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테네군의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3번이나 참전을 했는데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죽음의 공포에도 전혀 동요를 하지 않는 엄청난 정신력을 가진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술을 가장 많이 들이키고도 가장 멀쩡한 정신으로 가장 늦게까지 토론을 하다가 유유히 떠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알코올 분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색을 즐겨하여 어떤 문제가 떠오르면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몇 시간이고 길게 생각에 잠기다가 해답을 찾고 자리를 떠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기인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무녀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 신탁의 내용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은 대체 무슨 말을 전한 것일까?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신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데.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마치고 델포이에 가면 신탁의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날 이후부터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문답을 통해 그들의 지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작가, 기술을 가진 수공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도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신탁이 내려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아는 것,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즉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재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시민이 선거나 재판 등의 공공의 장으로 나가
자기 의견을 발언하는 일이 자주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진실 또는 거짓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심원들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상대를 압도해야만 했습니다. 변론술을 익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바야흐로 변론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폴리스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는 자각하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이를 위한 수단과 기술을 획득하고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힘입어 돈을 받고 변론술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라는 직업이 등장해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소피스트들 중에는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와 같이 훌륭한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프로타고라스의 경우 수업료가 매우 비쌌습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달란트가 필요했는데 프로타고라스의 수업료는 1년에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제자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만 가르침을 주는 철학자로서 유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방식은 대화를 통해 제자들이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는 산파의 일에 비유했습니다. 아기는 산모가 낳고 산파는 산모를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우치게 도와주고 그저 상기시켜준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지혜, 추구와 진리, 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으며 지식과 자기 인식이 좋은 삶을 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믿음과 가정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온다는 생각을 표현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혜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성찰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라고 믿었습니다. 도덕 원칙에 대한 헌신과 고결한 삶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미덕은 지식이며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은 악의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렇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고통받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질문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는 철학자의 역할은 자신의 삶과 신념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가정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세상과 그 안에 자신의 위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덕 원칙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도덕 원칙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그의 유명한 인용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윤리적 원칙에 대한 헌신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 불의를 겪는 것이 낫다고 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지라도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 건사하기 바쁜 아테네 시민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스트들의 오류를 거침없이 일깨워준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외려 사람들의 반감을 샀고,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적을 만들고야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테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패전의 원흉으로 지목된 제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당대의 논란이 되었고,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부패시키고 불경한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으며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당시 재판에서는 501명의 배심원이 투표를 진행해서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281대 220으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고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은 소크라테스는 2차 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거만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숨을 쉬는 한, 그리고 지적 능력을 잃지 않는 한,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명료하게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이 나를 사면하든 말든 나는 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을 그대들은 알게 될 것이요. 100번을 더 고쳐 죽는다 해도 말이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그래왔듯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고 맙니다. 결국 2차 판결에서는 361대 142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구형됩니다. 사실 그는 이 법정에서 충분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형까지 구형될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히자 그의 제자 플라톤은 탈옥을 권유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간수도 감옥 문을 열고 눈 감아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국가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나라와 맺은 사회계약을 마음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철학자들은 항상 죽음을 연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 있게.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네. 이런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동미나리 독배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잔혹한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폴리스의 결정을 내가 억울하다 해서 위배하여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폴리스가 유지되겠는가? 이러한 행동은 옳은가? 같은 뉘앙스의 말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알고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거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진리와 미덕에 대한 질문과 헌신의 방법은 서양 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